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주제가 이제 대전 충청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우리 조덕훈 교수님께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황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전망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제가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혹시 여기에 계신 교수님인데 장하준 교수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TV에서 물리학에 관련되는 그런 강의를 했던 분이 이제 동생 정하성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지금 이제 경제학자 캠브리지 대학에 지금 이제 교수로 계시는데 정하준 교수님께서 조금 된 얘기지만 2016년도 3월 18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Never trust an economist. 그러니까 경제학자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경제학자들은 보통 이제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믿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제목을 보면서 제가 이 강의는 듣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게 아니죠.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좀 변명 같지만은요. 그래서 오히려 전망이라는 건 틀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역설적인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두 기관에 있는 전망치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전망도 나중에 보면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큰 틀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한 과정들이나 현황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재 이제 부동산 학과 소속으로 되어 계시고 또는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 이제 오신 선생님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부동산이라는 게 나에게는 어떤 것이고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스스로의 어떤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은 나에게 뭐뭐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요거다라고 얘기하실 선생님 계시면은 한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옛날에 요거를 이제 저희 학생들이나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은 나에게 전 재산이다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마 여러분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산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비율이 높은 그런 나라에서는 부동산은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한번 이제 얘기는 못 하시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파트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약간의 좀 이론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앞에는 이제 현황이 들어갑니다. 큰 틀에서. 그러나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전 충청 부동산 시장의 현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망이라는 이제 세 가지 큰 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충청하면은 사실은 대전, 세종,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네 파트로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좀 전망을 제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능하면은 죄송하지만은 대전, 세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자, 1파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드린 질문하고도 연관성 있는 부분인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역할을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에 대한 터전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다라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뭐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부동산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특히 그 가격에 대한 그런 변화에서 자녀 교육의 학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또는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노후 설계에 대한 그런 네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동산의 역할이 저한테는 하나가 더 있겠죠. 부동산 때문에 제가 모건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의 교수로서 재직하는 거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다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아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인식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얘기합니다. 소유보다는 이제 이용의 개념이다, 개발의 개념이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 현실에 가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 해서 부동산의 시장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 부동산 그 과목에서 배우신 부분들이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격 변화에 대한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되면서 이제 뭐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에서 노인들, 고령인들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러한 복지가 많아지면서 지형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좀 된 얘기지만 어쨌든 2010년부터 이제 은퇴가 되면서 인구 구조학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이제 1, 2인 가구에 대한 증가가 이제 주택 시장에는 굉장히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거시 경제 요인입니다. 뭐 뒤에서도 잠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시 경제 요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뭐 고령화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저성장. 굉장히 우리가 그 과거에 뭐 우리가 성장률이 뭐 7%, 8%, 뭐 10% 이렇게 하던 때는 이제 이미 지났고 정부가 이제 뭐 3%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저희가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도 2.3%를 이제 그 뭐 한국은행이나 해서 했지만은 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2.3%도 상당히 그 뭐 이렇게 정확한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외국에 있는 그런 기관들은 더 낮추는 이제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건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계 부채가 뭐 1,500조가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각 지역별로 금융 건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파란 줄이 있습니다. 파란 줄이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다행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전은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밑으로 있다는 얘기는 안정이 돼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금융 건전성적인 측면은 그래도 좋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부분들, 연체율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수요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계부채가 작년 3분기면은 작년 9월 달이 되겠죠. 1,572조 원이 가계부채였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가 1,000조에 가까워집니다. 육박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1,000조가 넘었습니다. 또 이제 1,100조, 1,200조 하다가 결국은 1,500조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상당히 이제 그 유동성 문제와 더불어서 가계 부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물 자산에 대한 비율이 부동산이 75.5% 정도 된다. 이거는 이제 작년 통계입니다. 그런 정도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에 대한 부채에서 가구당 7,910만 원. 이거 이제 조금 통계에 따라서 뭐 더 이상 되기도 하고 더 밑으로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정도가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택 보급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103.3%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도 기준이고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101.2%, 세종시가 111.5%, 충남이 110.5%, 충북이 111.4%.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주택 보급률에서는 100%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자가 보유율, 자기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이제 한 61%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39% 정도는 내 집이 없는 그러한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과거에 이제 50%에서 조금씩 이제 그 늘어나서 61%가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뭐 활동 인구 경제 부분이고요. 그다음 활동 인구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수도권 집중화와 사회 양극화적인 문제.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뭐 인구 절반, 모든 경제력은 뭐 절반 이상의 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국토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간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 정책이나 국토 정책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일본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1990년 초에 부동산 버블이 형성이 돼 있다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지금까지 침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심 회귀 현상, 도심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있죠. 그런 게 나타난 것이 이제 수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학술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논문 중에서 혹시 주택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나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 나와 있던 자료 중에서 주택 수요율을 이제 그 맨큐 웨일 그 DW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해서 예측을 한 그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주택 수요에 대한 지수 같은 걸 보면은 세종시가 아주 높습니다. 주택 수요에 대한 증가율 같은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45년까지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아직까지도 세종시의 그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주택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가 가장 그 좀 필요한 그런 지역이다. 물론 이제 주택 보급률은 현재는 높지만 이제 인구의 유입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보면은 충북 그리고 여기에 쭉 보면 충남 그리고 이제 대전 이런 순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의 주택 수요에 대한 것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께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급 측면을 또 봅니다. 공급 측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주택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빠른 시점이 이제 인허가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제
분양 시점, 착공 시점, 또 나중에 입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인허가는 이제 선행적인 그러한 측면이고 준공을 하게 되면 이제 동행 그리고 분양은 선행 이렇게 이제 해서 감안해서 이제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하고 한국감정원에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도권 분양은 증가가 되고 지방 분양은 감소가 되어 있다. 이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내용입니다. 작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신 그런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실물 경기에 대한 얘기는 요거는 뭐 여러분께서 잠깐 이제 그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 대한 선행과 후행을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러한 전형적인 패턴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매매 시장이 움직이고 전세나 이런 데는 굉장히 밑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숫자가 채워지면서 이게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좀 그 다른 패턴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냥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은 한 정권, 한 정부 내에서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제 상당히 규제를 했다가 과열되면 규제했다가 또 너무 낮으면 또 이제 약간 이제 촉진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거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 저희 정부별로 보면은 박정희 정부는 이제 규제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규제는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정권 말기에서 이제 규제가 된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촉진 역할을 해왔지만은 결국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규제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전두환 정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태타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환심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완화 정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태우 정부는 이게 이제 규제라고 했는데 왜 노태우 정부가 규제일까? 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됐던 가장 그 큰 사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올림픽이었죠. 1988 올림픽이었습니다. 사실은 88 올림픽 이전까지는 좀 우리나라에 몰랐던 그런 나라들을 또 알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했던 게 뭡니까? 신도시 200만 호. 예,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촉진을 했지만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토지 공개념을 법으로 했던 게 바로 이 노태우 정부입니다. 토지 공개념. 예, 그래서 뭐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토지 초과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부를 이어받은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완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그 너무 빠른 샴페인을 터뜨려 가지고 결국에 이제 IMF를 우리가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니까 결국 이제 IMF를 겪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모든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다시피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제를 완화를 하고 촉진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났지만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특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거의 한 2, 3년 사이에 뭐 100% 뭐 이렇게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부가 이제 바로 이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 당시에 그 경제부총리께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정부가 바로 풀어집니다. 그 다음 바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강화를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촉진, 저금리 부분도 있지만은 뭐 부동산 상법이다 해서 상법이 악법이다 해가지고 막 그것도 없애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왜 부동산 3법이 악법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들었으면서 이제 규제를 하는 부분.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반적인 틀이 뭔가가 패턴이 있지 않나요? 규제 완화, 규제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IMF라고 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화가 됐죠. 규제 완화, 그 다음에가 이게 규제가 아니라 완화네요. 그죠?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부동산 정책에서 좀 봐야 될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의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래서 이 냉온탕식의 정책이 반복된다. 여러분이 아마 동영상 같은 거 혹시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시면 우리나라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냉온탕식 정책이다. 가끔 제가 이제 감기가 좀 걸리려고 하면 가는 데가 목욕탕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빨리 낫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부동산이 좀 그런 식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중앙 정부 정책 주도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책을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요즘에는 조금 말이 안 나오는데 그 헨리 조지라고 하는 이름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 법무부 장관 하는 추미애 장관님이 전에 이제 대표할 때 헨리 조지를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정책이 그 가야 된다라는 쪽을 얘기했고, 또 그 전부터 이제 그 정책에 서포트를 하는 그러한 참모진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게끔 했던 것이 바로 헨리 조지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제 저희들이 조지스트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토 균형 발전, 뭐 뒤에 있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토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를 시켰죠. 근데 그게 이제 완화가 됐는데 지금은 완화된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큰 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지 않고 제3신도시까지 만들면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MB 정부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완전 뭐 시장에 맡긴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패러다임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완화하는 것 자체도 정부의 정책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제 지금 은퇴하셨고 명예교수님 이정전 교수님께서 쓰신 토지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4개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제가 구분한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도, 그다음에 시장 통제에 대한 부분을 2가지를 팩터를 가지고 4가지의 패러다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주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개입이 전혀 없이 시장의 통제가 거의 없이 가는 게 완전한 시장주의가 되겠고요. 반대로 정부 개입이 강하고 시장 통제가 강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카를 막스에서 나왔던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쪽으로 표시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주의라기보다는 시장주의에 가까운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2가지를 넣습니다. 하나는 이제 계획주의라고 하는 걸 넣고, 그 다음에가 조지스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지금 시장의 개입의 정도, 그리고 시장 통제에 대한 개입 정도에서 조지스트 패러다임은 약간
마르크스주의 쪽에 더 가까운 쪽의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일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했는데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 수도권 발전 위주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전개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장주의와 조지스 패러다임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제 자료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토지 경제학이라는 이정정 교수님 거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시장주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장주의적인 측면을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주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MB 정부가 들었으면서 노무현 정부가 취했던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나왔던 그러한 단어가 효율성, 그리고 뭡니까? 경쟁. 지역 간에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시켜서 너희들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수한 놈은 키워줄게라는 개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경쟁에서는 어떻게 수도권이 이기는 거죠. 서울이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고 세계의 도시가 되는 거고, 수도권이 잘 살아야지 지방이 잘 사는 개념으로 사실 갔던 것이 이때 당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때 당시의 정책은 아니지만은 이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투기 자체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투기 자체도, 우리가 보통 투기하면 나쁘다고 하고 지금 현 정부는 뭐 투기와의 전쟁을 하지만은 이 완전한 자본 시장주의에서는 투기도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을 발표를 해버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런데 투기 세력들이 미리 어떻게 감지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폭이 상승되는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좀 약간의 좀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뭐 그런 측면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시장주의적인 것도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이제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경쟁의 원리, 경제적 인센티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부분에 가면 제가 꼭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학교에 오기 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자료가 좀 그 부분을 많이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서울 강남구청에서 이제 뭐 특강을 하나 해달라, 이제 간부들 모였을 때 와가지고 뭘 하나 발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서들이 왔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비서들. 근데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당연히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쪽 라인이죠. 그때 한나라당 뭐 이런 라인.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나 딱 이렇게 내밉니다. 서류를. 읽어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당입니다. 저한테 이제 이해를 하고 알고 가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이분은 그 내용만 보면 무조건 시장주의구나라는 걸 딱 알았어요, 제가. 자, 왜 알았냐면은 그분이 강남구청을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략을 한다지 뭐 하면은 연수도 보내주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굉장히 이제 장려를 하고 있고, 더 하나 제가 이게 가깝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써놨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공급의 신축성이라고 하는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왜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시장주의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왜 가격이 올라갈까요? 뭐가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요를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강남은 한정이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고층으로 올라가면 돼요. 고층으로. 용적률 해제해가지고 고층 올라가서 고층화 시켜서 들어오고 싶으나 들어오게 하면은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주의적인 차원이죠, 사실은. 그러한 이제 예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시장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잘 해설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불로소득은 라는 말 자체를 인정 안 하죠. 불로소득이 왜 불로소득이냐? 그것도 투기도 노력해서 한 건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균형보다는 이제 수도권 비대화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토지 사유제가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사유제가. 자,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건너뛰었지만은 여기 마르크스주의는 뭡니까? 마르크스주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죠. 지금 중국과 같은 나라, 중국, 북한, 우리가 말하는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건데 결국에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헨리 조지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레스 앤 퍼버티라고 하는 책입니다. 헨리 조지가 1879년도에 썼던 책인데 이 헨리 조지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이런 좀 다니는 정도 이런 정도였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은 종교의 그런 어떤 상당히 유치해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구두 수송도 했고 인쇄공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제 독학을 하고 스스로 이제 그걸 키운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1879년도에 책을 써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동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잘 살지 못해요. 잘 사는 사람만 사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더 못 사는 거야. 이유를 보니까 이 고소득층에 있거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걸 뺏는 거죠, 사실은. 뺏는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토지의 소유에서 생긴다라고 봤습니다. 토지의 소유. 토지를 사유함으로 인해서 이 계층이 분류가 되고 그것이 어떤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에서 그러면 반대하고 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배경은 뭐냐면은 여러분 토지연대나 토지연대 같은 경우에 캐톨릭 쪽 이쪽에서 보면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이다라고 봅니다.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이 토지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철학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 헨리 조지가 주장했을 때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국가가 다 몰치를 하거나 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헨리 조지는 여기에서 차이를 가져왔어요. 어떤 차이를 가져왔냐면은 자, 원칙적으로는 토지는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본인은. 그런데 지금 이미 물이 엎질러져 있죠. 사유화되어 있죠. 그러면은 사유화되어 있는 것을 몰치를 하는 것은 아까 보면 마르크스주의고 지금 이 헨리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인정하되 다만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지대는 정부가 완전히 지대로 환수를 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조금 이걸 적용해 보면은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개념입니다. 사실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결국에는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지대를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믿지는 못하겠지만은 성서만큼 많이 팔린 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저도 책이 2권 있었는데 제가 다른 분 드리다 보니까 저는 한 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는 존중하고 사유재산권도 인정하자는 거죠. 이제 다만
토지에 있어서의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지대를 몰수를 하자.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토지 가치세. 그리고 뒤에 보면 토지 단일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토지 단일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은 안 맞는 얘기죠. 이제 뒤에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힐주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토지 왜 단일세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원칙적으로 토지 사유화를 부정을 하지만은 토지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고 토지 이용으로 나오는 순이익 지대를 정부가 몰수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르크스 주의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호응을 받고, 그래서 이제 토지가치 환수제, 공개념, 지대조세제, 그리고 토지 단일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요거 이제 아마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석사를 저희 모건대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제가 아주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거를 좀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다, 완전 소유권이다 하면 뭐가 있는 거죠? 첫째는 뭘 해야 됩니까? 완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팔아야 됩니다. 또 마음대로 내가 수익을 창출해 있어야지 그게 완전 소유권이죠. 뭐 하나도 부족하면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제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익 물건, 담보 물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똑같이 사용, 처분, 수익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봤을 때, 또 완전한 토지 사유제의 전형적인 것은 모든 걸 사적 주체가 갖는 거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민간이 갖는 거죠, 다. 자, 여기에 보면 토지 공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정부가 갖는 겁니다. 완전히 갖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토지 가치 환수제라고 하는 것은 사용권과 처분권은 사적 주체에 주고 수익권은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수익권이란 건 뭐예요? 지대. 그것도 불로소득으로 생긴 지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유세를 정부가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토지공개념이라고, 토지공개념은 약간 토지가치 환수제에서 약간 약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 환수제의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토지공개념 언제 처음에 얘기됐다고 했죠? 법화한 게 무슨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했다고. 노태우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잠깐 나왔다 사라졌는데, 부동산 공개념이에요. 부동산 공개념. 예, 그게 잠깐 나왔다가 이제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한 부분이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앞에 있는 건.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절차를 보면은 처음에 구매를 해야죠. 취득을 해야죠. 보유를 해야 되죠. 처분을 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거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국세, 지방세로 나누는데 취득세는 지방세죠. 취득세.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가 지금 합쳐졌죠, 이게. 그래서 등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재산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이제 취득세를 낮추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약간의 좀 지방하고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지스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조지스트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보면은 방향성이 취득세는 낮추는 방향입니다. 거래를 활성화는 해야 돼요. 예?
다만 보유세를 같이 환수를 해서 높여야 되는 게 방향성이죠. 아까 우리가 한 조지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 조지스트라고 하는 헨리 조지 사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양도세는 높이 부과를 하면은 양도세가 매도자가 부담해야 될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가 된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아파트가 있어요. 뭐 그냥 3억 원 된다고 생각해요. 해보세요. 그런데 내 양도소득세를 한 5천만 원 내라고 만약에 이제 계산해보면 5천만 원이라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3억에 팔고 5천만 원 내 세금 내요? 아니면은 3억 5천에 가깝게 팔아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이 하면은 전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참여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취득세는 낮췄습니다. 자, 보유세 높였죠.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적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높였습니다. 굉장히 양도세는. 양도세 중과를 시켰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당시에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팔 줄 알았죠. 정부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팔면은 가격이 낮아지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향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좀 실패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또 이제 해석을 해놓은 이제 뭐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필립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했던 이제 실업률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해서 이제 그걸 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풀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정책에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까지 풀어주면은 오히려 주택을 더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겠죠? 세수죠, 세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잘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거는요. 방법론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토를 균형시키기 위해서 행정은 지금 세종시로 갔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혁신도시는 이제 공기관을 중심으로 해가 지방에 뿌려졌고, 그리고 기업도시도 이제 분산이 됐고 해서 그런 부분은 뭐 굉장히 잘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세금 부분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시장주의인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낮춘 거라고 보면 돼요. 다 낮춘 거죠. 다. 양도세 중과도 연기했죠. 계속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현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현 정부는 지금 요거하고 같은 패턴이죠. 요거하고. 근데 좀 지나간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이제 하는 그런 이전에 공약을 할 때는 보유세를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온적인 그런 것을 표명했죠. 미온적인 거. 왜 그랬냐면은 이 참여정부 당시에 그게 실패로 사실은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그래서 이제 세종대학교 교수님 저기 들어갔던 이제 김수영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셨잖아요. 정책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부분은 있었고, 근데 일부 이제 이 조지스트들 뭐 이제 여기 지역에 있습니다. 몇 분들. 그런 분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보유세에 대해서 처음에 미온적인 것을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인 부분에서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뭐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취득세는 이제 이 조지스트들이 보는 조세에 대한 개는 취득세는 완화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도 완화를 해야 된다. 양도세 전가 문제 때문에 보유세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조지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에 반박을 하는 그러한 논문이나 반발하는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왜 이거를 어떻게 반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제가 4가지 정도를 지금 적어놓은 이제 반박이 아니라 내용을 적어놨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깊이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저희 모건대학교 석사 오시면 됩니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겁니다. 자, 나쁜 세금과 좋은 세금. 자,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나쁜 세금,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 조지스트들이 볼 때 열심히 일한 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건 나쁜 세금이다. 그런데 불로소득세라든지 불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별로 일하지 않고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거에 부과하는 세금은 좋은 세금이다. 이 구분을 합니다. 자, 좋은 세금, 나쁜 세금. 자, 보시면은 나쁜 세금의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정산하고 있죠. 근로소득세.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하려다가 지금 그냥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 토지 단일세라고 했죠. 이게 이제 헨리 조지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당시에 정부가 세금은 지대에서 나오는 그 토지의 단일세로만 거둬들여도 이 나라의 경제를 다 돌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정부가 부과하지 않아도 토지에 생기는 지대에서만 그 정도의 금액을 다 정부가 환수를 해서 그거 가지고 재정을 또 운영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단일세라는 표현을 썼고, 그거와 맥락이 같게 연기가 되면서 나쁜 세금과 좋은 세금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 특히 기업들이 열심히 일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도 나쁜 세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노력에 대한 대가에 부과하는 세금은 나쁜 세금이다 라고 보는 거고, 대신에 아까 말한 이제 토지 단일세, 토지 보유세, 지대 조세제는 아주 좋은 세금입니다. 그렇죠? 이들 입장에 보면은,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선물을 어떻게 보면은 오염시키고 횡폐화시키는 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게 환경세죠, 환경세.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 과거에 지금 17년부터 발표했던 정책과 서울의 수도권의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보면은 나름대로 정책을 이제 8.2 대책, 그리고 뭐 9.13 대책, 9.2 대책 뭐 해가지고 대책을 발표했을 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은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까지 돼 있고, 작년에 보면 이제 12, 16 대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이제 하나의 그 규제와 이제 가격에 대한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정책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지는 않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바뀌는 그러한 부동산 제도인데요. 다른 거보다는 여러분 이제 취득세율 개정된 건 아시죠? 그래서 6억 초과와 이제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요율을. 그래서 이제 그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가 4%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자료 보면 1세대 3주택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4주택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세대가 3개 주택 이상을, 이 3개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 주택을 더 구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부과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강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실거래가 신고가 과거에 2개월, 그러니까 60일에서 지금은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어기면은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하지 못해서 문제 생긴 것들이 뭐냐면은 계약했다고 해서 구입하겠다고 해서 신고만 해놓고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된 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해놨다가 그래서 이제 내가 실거래가로 구입을 한다라고 이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면은 취소했다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제가 지금 뭐 상상은 좀 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뀌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법하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기로는 아마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작년 발표할 당시에는 4월 중에 아마 이런 법을 바꿔서 아마 적용될 것으로 그렇게 봤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이상이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세종은 3억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대전은 3억 원 넘어도 안 내도 되는데 6억 원 이상이면은 내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양식이. 근데 그 양식을 지금은 굉장히 구체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거 어디에서 가져왔느냐고 하면 어떻게 했냐 이것도 간략하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하겠다. 이거는 왜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 내지는 이제 이 자금이 뭐 이상한 데서 왔다라는 개념도 이제 방어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수요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강남 같은 경우 가격 올라갈 때는 이거 냈었어요. 이거요. 냈고 심지어 주택거래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허가까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4월 이게 민간 택지 분양가 이거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대전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유예 기간 종료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 그냥 참고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대상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자, 아파트 기준일까요? 땅 기준일까요? 적용 대상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K라는 회사 브랜드가 분양을 해요. 여기 땅에다가. 자, 여기는 민간 아파트예요. 자, 적용될까 안 될까요?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에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어떤 회사가 건설 회사가 아파트 거기다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시는 분. 아유, 이게 답해 주셔도 되는데 이건 100% 다 맞는 답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아파트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이 중요해요. 땅. 이 땅이 정부든 지자체든 이 땅이 그러한 정부나 지자체 공사 이런 데서 이걸 공급을 하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그 브랜드를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지금 현재 대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 제가 이제 이게 민간 택지 이제 분양가는 좀 다르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아파트 브랜드가
민간 아파트니까 무조건 적용이 안 된다, 100%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택지가 중요해요. 택지.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우리 갑천에 있는 지금 3블럭 아니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1블럭 분양한다고 하죠. 1블럭 아시죠? 예, 갑천에 관심 많을 텐데. 그러면은 1블럭에 예를 들어 가지고 K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민간업체가 분양을 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갑천 호수공원에 있는 그 택지는 누가 개발했어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다 공급하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 하는 경우는 적용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K라는 회사가 아파트가 지금 저희 모건대학교 옆에 아시죠? 그 저기 용계동, 그다음에 거기가 원신흥동 이쪽 도안 그쪽에 그쪽 땅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거기는 지금은 옛날에 택지 개발로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민간 너희들 알아서 해라.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합 구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적용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세종시에 그 우리가 말하는 예정지역, 그러니까 저쪽이 주천 쪽 말고 예정지역에 분양을 어떤 아파트가 K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적용돼요, 안 돼요? 거기는 100% 됩니다. 100% 무조건 됩니다. 세종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도 악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만 이제 공공에서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적용하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부활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그대로 있는데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까 안 할까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은 투기과열지구 이상의 규제가 돼야지 이게 적용이 돼요. 지금 정부가 취하는 그 규제는 여기 없으니까 제가 크게 4가지입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가 제일 약한 규제가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 이거는 사실은 청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네요. 청약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조정대상지역으로 그게 가장 약한 거고요. 두 번째가 강한 게 뭐예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그거는 주택, 아파트에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투기지역은 토지와 주택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원래 이 3가지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한 부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그냥 규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택법 바뀌어가지고 투기과열지구와 민간 여기서 얘기하는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전이 지금 왜 이게 가격이 올라가도 적용하지 않느냐? 동시에 이걸 규제를 해야 돼요. 대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토론하고 하면서도 사실 대전의 이 주택 가격이 문제다.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에 여긴 아닌가? 맞나?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큰 규제라고 우리가 하질 않았어요. 왜 규제가 되느냐? 지금은 거기에다가 전매 제한을 엄청 강화시켰죠. 전매 제한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그 시세보다 얼마큼 높느냐 안 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까지 제한을 합니다. 전매 제한을. 지금의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은 지금 전매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내가 등기를 하고 전매를 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 입주해서 내가 등기를 하고 전매를 한다고 하면은 기간이 보통 2년 반에서 길면 3년이잖아요.
이건 더 길어요, 이제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아파트 전매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대전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제재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규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전이.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하셔야 돼, 이제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든 상가든 뭐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주택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택. 예, 상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상가? 우리 정병호 사님 상가 쪽 아세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마 주택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가 가지고 계신 경우에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율을 이제 상향시키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공시 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70%, 80%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만약에 현실화시키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동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또 약간 부담이 오네요, 그죠? 아까 우리 조덕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내일 미국 갑니다. 예, 가서 한 10일 정도 있다 오는데, 거기에서 뭐 독감 때문에 뭐 80명이 죽었네, 800명이 죽었다는 얘기 하니까 조금 갑자기 불안한 감이 더 생겨가지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사실 이 자료 위에 하나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이 돌아가는 거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이게. 그래서, 제가 동영상은 못 보여드리는데, 개콘입니다, 개콘. 옛날에 유명했던 개콘에서 나온 건데, 제가 다음에 그것도 저희 학교 오시면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지금 이제 시장의 현황, 아까 이전까지는 좀 전반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받고, 이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월별입니다. 월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주택 가격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개념을 보는 보통 연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보죠. 월을 봅니다. 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월 부분인데,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제가 연간 통계는 뒤에 가서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도. 그래서, 잠깐 여기서 먼저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은, 지금 2019년도에, 지금 누계입니다. 누계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전체로 올라갔는데, 누계 자체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계는 조금 올랐는데 작년에 이렇게 하락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전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을 연간을, 이제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자, 12월 달만 저희가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약간 올라가고 서울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방도 상승을 하고,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연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봐야 되지만은 월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뒤에서는 제가 이제 주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좀 보자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그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충남, 충북 이런 국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상승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12월 달의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달.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까 봤을 때 2019년도에 이 누계는 지금 이제 연간 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2가 지금 상승을 했고요. 연간.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대전 같은 경우 2.52가 올랐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0.94였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2.1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간의 상승률은 바로 전 기간의 상승률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1.1%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2017년도에 비해서 1년 동안 1.1%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월로 해서 0.38%가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11월 달에 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바로 동일 기하고 기간하고 비교해서 상승이 됐다라고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조금 여러분이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전년도 동기 대비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년도 동기 대비.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12월 달에 전년도 동기 대비다 그러면은 2018년 12월 달에 비해서 2019년도가 몇 프로 증가됐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임의로 좋은 걸 쓰는데 지금은 전년 동기 대비라는 표현을 쓰지는 거의 안 해요.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실 때 상승이 됐다, 하락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년과 동기 대비. 그러니까 연간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다. 월 단위라는 것은 전 월에 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다. 그리고 주간은 어떻게 되면 주간은 전 주간에 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2019년도에는 대전의 주택가 상승률이 6.82%, 세종은 마이너스, 충남도 마이너스, 충북이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전년 평균보다 하락이 컸다라고 보시죠. 마이너스 0.36%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상승률은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지금 1년 사이에 2억, 3억이 뛴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균. 그래서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당연히 그런 가격이 상승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뒤에서 이제 중위 가격이라는 표현이 있고 평균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균 가격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미있는 자료라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한국건설사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의 격차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요게 앞에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한 10%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충북은 25.54%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대전은 2.92%포인트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뭡니까? 수도권과 격차가 크다라는 얘기죠. 자, 이 보시면은 대전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 지금 격차가 적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라서 제가 이제 재미있어서 이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전과 세종은 수도권과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반면에 이제 충북과 충남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뉴스에. 그래서 이데일리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 건데, 그러면은 지금 10개 지역 정도를 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좀 세분화시켜서 보자. 각 구 지자체까지도 보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작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이 유성구입니다. 유성구.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전 중구. 그리고 서울의 광진구. 대전의 서구. 지금 4개 중에서 대전이 3군데예요. 지금요. 대전 3군데. 그 다음에 서울의 송파구, 금천구. 서울이 되는데, 즉 랭킹 4위 중에서 대전이 3개가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그 대전의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가격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를 제가 이제 뽑은 거라서 조금 아주 100%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이제 그 KB 부동산에서 나온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혹시 이거는 조금 약간 여러분이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발표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러한 그 자료가 어디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자료를? 가장 신뢰가 있고 요즘에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감정원이죠. 한국감정원은 정부 기관이니까. 그래서 공신력이 가장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B 부동산이 가끔 나와요. KB 부동산 하면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가? 국민은행이에요. 왜 국민은행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옛날에 주택은행이었어요. 옛날에 주택은행이 KB은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옛날에 계속적으로 통계를 가져오는 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감정원이 이제 이관한다는 개념을 보는데, KB에서도 그거를 너무나 아까운 거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한국감정원 자료하고 KB하고. 근데 패턴은 유사합니다, 패턴. 그리고 또 나오는 데가 어디가 나와요? 그 외에 이제 부동산 114라든지 민간업체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KB 부동산, KB 그쪽에 나오는 것도 학문적으로는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감정원 데이터가 그렇게 축적된 지가 오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그 KB 부동산에 있는 그 자료를 갖다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대전에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2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전입니다. 대전 12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인데 지금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조금 계속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약간 좀 하향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세 가격이니까 전세 가격은 그렇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어떤 얘기, 11월, 12월 달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대전의 주택 가격이 아파트가 상승하는 이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첫째는 세종시가 규제가 되니까 규제 받지 않는 대전에 우리가 말하는 무슨 효과?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제 대전으로 이제 이게 쏠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갭투자라고 하는 그 세력이 대전을 한번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마 기억할지 모르지만 작년 중반기 이후에 하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대전도 가격이 올라왔지만 더 올랐던 데가 광주였죠. 광주. 그래서 광주, 대전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 촉진 역할을 했던 게 갭투자. 특히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 내려온 그런 갭투자가 됐다. 그거는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추정이 뭐냐면 한국감정원에 보면은 주택을 구입한 그러한 사람의 지역이 나옵니다.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같은 관할권이냐 이런 것이 구분이 됩니다. 거기를 보면은 외부에서 얼만큼 구입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보면은 당시에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요인들, 그리고 이제 갭 투자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광주는 작년 하반기에 좀 올라가다가 고꾸라졌고, 대전은 계속 올랐어요. 이제 그 차이는 뭘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분석하기로는 대전은 갭 투자 세력들이 한번 스치고 지나간 다음에 그 자리를 우리 대전 시민들이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해서 그걸 이어갔다. 광주는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전 이제 좀 이따 뭐 쭉 얘기를 제가 하겠지만은 대전에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촉진 역할을 했던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있지만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1월 달에 분양했던 그 H 아파트 브랜드의 분양가였습니다. 저는 1,500만 원 정도 이제 분양을 했던, 그 전까지만 해도 1,30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 1,500으로 되면서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한 것을 촉진제로 하고 또 그 시장에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갭 투자와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려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갭 투자 세력들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우리가 메꾸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피해는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반증하는 것이 이런 현상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빠져나간다. 왜 빠져나가느냐? 너무 가격이 올랐다. 대전이.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빠져나간다.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대전의 인근이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약간 갭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조금 다른 얘기고, 어디입니까? 여기 가까운 청주나 이런 데 이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하나 이제 이게 참 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책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게 뭐냐면 12월 16일 날 발표했던 그 대책이 또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이 규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조금 빠져나가는 분위기였는데 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제 들어오는 일부가 있어요. 지금요. 일부가. 그래서 대전이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12월 그 당시의 얘기이고 이제 뒤에 얘기는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대전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이제 제가 아까 빠뜨린 것 중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전과 광주 이런 지역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낮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평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위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평균 가격을 쓰는데, 중위 가격은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가격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숫자를 세워놨을 때 그 순서를 세워놨을 때 순서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중위 가격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대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부산보다도 높습니다. 부산보다도 평균 가격이. 자,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전의 주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갭 투자들이 왔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갭 투자의 조건이 있죠. 뭡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이 비율이 높아가지고 갭이 적는 거죠. 그게 갭 투자죠. 그러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둔산동에 이런 데는
과거에 뭐 거의 90% 이상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가 통계적으로도 뭐 거의 좀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갭이 적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놓으면 문제는 없으니까 계속 들어온 거고, 세종시는 갭 투자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기억하는데 2년 전인가 33평형, 이제 제가 저는 85제곱미터 이제 공식적이니까, 근데 우리 이제 평형이 더 편하니까 33평형에 전세 가격이 1억이었어요. 1억. 1억 2천, 1억 3천. 지금 그런 아파트가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까지 오른 줄 아세요? 지금 6억까지 올랐어요. 6억 7억.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50%가 안 돼요, 50%가.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것은 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종시는.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전으로 갭 투자가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대전이. 그래서 이제 세종시와 또 연관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미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린 게 1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넷째 주에 여기 보시면은 대전은 상승폭이 축소가 돼 있어요. 축소가 돼 있고,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하나 빠뜨렸네. 제가 여러분 자료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자료를 좀 잘못 드렸네요. 그죠? 여러분 드린 자료에 보면은 지금 따로 제가 드린 자료가 지금 이게 넷째 주죠, 이게요. 네, 넷째 주죠. 그리고 여러분 자료에는 셋째 주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 제가 요거는 지금 넷째 주만 갖다 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를 먼저 보세요. 자료 보시면은 이거 나눠드린 거 말고, 따로 드린 거 말고 원래 거. 원래 거에 보시면은 대전이 다시 올랐어요. 그렇죠? 대전이, 이건 주간입니다. 주간 아파트 일주일 동안인데 세 번째 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구정 이전입니다. 구정 이전에 대전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조금 떨어질 거로 12월까지 봤는데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다시 이쪽에 일부가 남아 있거나 조금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투자 세력들이 뭐 그런 영향이 있어.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대전이 지금 요거 나눠드린 거, 지금 한 장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은 지금 이 자료입니다. 그게 지금 대전은 상승폭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종시는 지금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세종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전은 이제 제가 조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뒤에서 하겠지만은, 대전은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고, 세종시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파트 분양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 지금 일부 있고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눌려있던 것이 공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수요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물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문제가 이제 또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임대 사업자를 양성해서 4년, 8년을 묶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면서 시중에 공급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 자료는 제가 어제 발표한 거 제가 하나 가져온 거예요, 어제.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대전은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세종은 확대되고, 충북은 보합, 충남은 확대, 이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이제 한 주간에 대한 분위기지만은 이게 약간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평균 가격과 이제 중위 가격인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하나 제가 이제 이건 하나 여러분 보세요. 자, 광역시, 직할시, 자치시를 포함해서 가장 주택 가격이 평균이든 중위가 높은 데가 어디겠어요? 서울 빼고
경기도 빼고 부산일까요? 어딜까요? 세종시. 네. 왜 세종시겠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세종시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그러니까 세종시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평균 가격이. 반면에 이제 대전이나 이런 데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거래될 때 보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세종시가 제가 지금 색깔 칠하는 거 보면 가장 높아요. 평균 가격이 3억 2,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이 2억 6,400, 그다음에 충북과 충남은 14,800, 500 이 정도가 이제 평균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이거는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포함한 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참고로 해서 보시고, 이거는 한국감정원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자, 마지막 이제 파트입니다. 전망 파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은 거시경제 요인, 그러니까 거시경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적인 게 아니고요.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뭐 공급도 조금 적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뭐 매매는 이제 그냥 유지된다고 봤고,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고,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여러분 자리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대1에 가져왔는데, 올해 초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2대1에서 2020년 부동산 건설 전망 설문조사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전문가 학계 교수진 뭐 해가지고 3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는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포함이 됐습니다. 예. 자, 시중 유동자금의 방향은 아파트 등 주택시장으로 갈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그 다음에가 수익형 부동산, 토지시장, 간접상품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12월 18일, 23일까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정도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쓰지 못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뭐겠습니까? 지역적으로. 그래도 서울. 그래도 서울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은 뺐습니다. 예, 참, 아직까지 이 서울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선생님은 서울에 오셨지만은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세긴 센가 봐요. 그렇죠? 자, 제가 서울은 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 이제 공급 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는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공공 부분은 그냥 유지하지만은 이제 수요에 감소가 되고 민감도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건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세릭이라는 데 나온 겁니다. 그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전망한 전망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국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0.8%만큼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0.3%, 지방은 1.2%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전망치고요. 전세는 이제 약간 하락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제 부진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요인은 이제 저금리 같은 걸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하나는 이제 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이것도 최근에 나온 자료라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전국 매매도 마이너스 0.9%. 아까 우리가 봤을 때 0.8%와 밀접합니다. 이게 0.9 하락 부분. 그리고 수도권이 여기는 더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는,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분. 지방도 마이너스 1.0%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택시장의 올해의 분위기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은 좀 다르겠죠. 자, 우리 지역은 이거는 이제 이 폼에서 이제 건설사 명문에 나온 걸 제가 조금 이제 다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는데 처음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전과 세종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본 거고요.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출이 상당히 좀 심하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는 인구 증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대전은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요인들이 많죠. 비규제 지역이다. 도시철도 2호선이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엑스포의 그 신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나 굉장히 급등했다라고 하는 그런 피로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요. 반면에 세종시는 규제 강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공급 물량 감소라든지 가격 상승 기대감들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요인 중에서 이제 거시경제 요인에서 경기, 물가, 금리, 소비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절대적인 건데 규제를 하죠.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 소비자 금융입니다. 소비자 금융.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금융은 공급자 금융이에요. 공급자 금융. 건설사들이 금융을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쉽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청권 전체를 하기는 좀 제가 그렇고 해서 대전과 세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전에 저는 약간의 좀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을 것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급 분양입니다. 분양.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2020년 동안에 분양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대전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시가. 자, 아파트만 18,921호입니다.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에 보통 우리가 연간 얼마 분양을 했느냐면은 약 5천에서 6천 정도 했어요. 적었어요,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분양이,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양 시장도 과열되어 있는 이유는 공급이 적었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올해는 지금 18,000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될 계획입니다. 물론 차질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계획상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먼저 지금 하는 데가 중곡지구. 여기는 이제 LH가 합니다. LH.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좀 높진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관심 여러분들이 있는 데가 갑천 지금 친수구역. 굉장히 관심 많죠. 지금 1블럭이 3월달이라고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나온 걸로 보면은 한 6월달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달. 이제 여기가 아마 대전에 가장 지금 경쟁률이 심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일정이 좀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계획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해서 지금 올해 이런 정도의 분양 계획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가능하면은 내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면서 분양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무주택자 굉장히 우선적으로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주택 하나가 있으면 1주택자 이제 1순위 아니에요, 그렇죠? 1순위 아닙니다, 이제 대전이. 그래서 무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혹시 1주택인 경우에도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2년 후에 판다라는 조건하에서 사인하고 분양받으면 됩니다. 분양받으시면은. 그래서 저는 올해는 분양을 받는 기회로 대전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 세종시. 이 세종시는 보시면은 지금
미확정이에요, 미확정. 이게 이제 세종시에 나온 자료인데, 그나마 3,535 정도가 일반 분양인데 이것도 건설사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디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의 가격이 상당히 꿈틀거리고 올라가는 이유는 이 공급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가장 큰 분석입니다. 공급.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뭐 며칠 전에 이제 지금 6-3 생활권에 그 설계 공모해가지고 국내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주상복합을 이제 공급하는 어디 업체가 이제 결정이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거기가 2,700세대 정도 이제 공급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내년 정도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올해 분양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참 이거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이만큼 와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세종시 출범하면서부터 분양가 심의를 계속했던 이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 맡아서 했었는데 작년에 세종시로 이관되고 했는데 작년에 딱 한 건 했어요. 분양심 없었어요, 작년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심의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몇 번 있을까라는 이게 거의 이제 공급이 적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의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대전시하고 아주 판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제 이제 지인이 저한테 작년에 물어보더라고요. 한 10월 정도인가 돼서 세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종시가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권에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11월, 12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뭐 지금 올라가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참 애매모호하시는 게 이제 오늘 우리 이렇게 강의도 많은 분이 참석 못했던 이유가 아까 우리 조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어제 제가 해수종시에 중개협회 이제 지부장님 전화를 해봤어요. 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고요. 없대요, 지금 발걸음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 전염병 바이러스 문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글쎄 이제 이런 상승이 이런 어떤 변수에 의해서 지금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좀 주춤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대세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위에 이제 이걸 일기예보에 있는 걸 제가 따왔습니다. 일기예보. 자, 이제 대전에 대한 전망은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다. 항상 시장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상승 요인만 존재하면은 뭐 안 되고 하락 요인만 전혀 안 되겠죠, 항상.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서로 싸워가지고 상승 요인이 힘이 더 세면은 올라가는 거고 하락 요인이 더 세면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가장 큰 상승 요인은 비규제 지역이다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의 여러 가지 호재들 그리고 갑천 신수구의 일블록 이게 저는 가장 우리 대전에 과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도 예상할 거라고 봐요.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대전에 규제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라는 변곡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도 상당히 대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 그 다음에 도시재생 등 원도심. 사실은 도안도 지금 이쪽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 쪽입니다. 도안. 자, 그 다음에 하락 요인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고, 일시적인 공급 불량에 대한 과다. 2020년부터 향후 물량의 입주 물량은
이게 5천에서 6천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5천, 6천 원 정도가 입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그리고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다. 유동성이 유출이 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의 지정의 가능성이 있다, 높다. 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를. 이 부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뭐 관에 계신 분이나 제가 보면은 가격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전이 그동안에 좀 저평가돼 있고 그동안에 눌려 있었으니까 세종시에 눌려 있었으니까 올라가는 거 뭐 별 문제 아니야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이제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속하는데 이게 그나마 안정되어 있는 것에서 갑자기 막 급등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고 뭐 한 달에 1억 올랐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일해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진짜 일해도 지금 뭐 4천, 5천 뭐 이렇게 벌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한 달 사이에 뭐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뭐 그러면은 이게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거죠. 또 뭡니까? 서울 수도권하고 또 지방. 서울의 아파트 값이 가격이 이제 뭐 10억 이하 되는 데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20억, 30억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봤대요.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제 활동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그 하락 요인이 있지만은 또 비규제 지역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상승 요인이 있다. 다만 이제 그 4월 총선 이후를 이제 보통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갑천 친수구역의 1블럭이 3월 달에 분양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에는 시기가 이게 비슷할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좀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6월 달로 아마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또 퀘스천 마크가 붙긴 합니다. 이제 과연 이 규제가 대전에 이제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나 좀 약간은 상승폭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분양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둥곡이라든지 뭐 탐방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청약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은 이제 총선 이후 내지는 뭐 어떤 그러한 그 큰 그 분양 시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대전의 좋은 지역에 지금 분양들이 굉장히 남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유성구에 12월 달에 지금 원래 이 계획상으로 보면은 지난번 1월 달에 분양했던 그 옆에 도안 옆에 12월 달에 분양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이 열리는 게 뭡니까? 지금 약간의 좀 이게 있는데 그 유성시장 그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그 좀 변화될 수 있는 불안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지만은 만약에 규제가 되면은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거의 동기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는 역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공급 물량 축소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지금 그 세종시의 상승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 그리고 그동안의 주택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었고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 뭐 이 대전시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세종으로 좀 일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상승 요인들이 있고요. 뭐 여기에 모르겠어요. 이제 인프라 구축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속 건설이 진행 중이니까 그 큰 그런 사업들 뭐 얘기 나왔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또 영향 받을 수가 있죠. 또 하락 요인으로는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규제로의 제한적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상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상가 시장. 제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세종시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상가 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쪽에 토론회 이제 제가 갔었는데 그냥 심각합니다. 사실 상가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공급에 대한 과다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뭐 그런 문제점보다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더 초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이게 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회복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그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기 뭐 정병호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저희 박사학위 논문들이 상당히 이 규제하고 정책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경매시장 같은 것도 비교하고 하는데 해보면은 정책이 우리나라는 가장 이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정책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정책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정책이 가장 규제하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촉진하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책이 서울 수도권을 안 먹히고 지방만 먹혀요. 지방만.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은 안 먹히고 적용 안 했으면 하는 데가 먹히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예. 이거는 이게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혹시 요거 한 장씩 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정책에서 지금 그러면은 현재 두 장씩 현재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규제를 해도 문제가 되니 그럼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제가 제안을 했냐면은 지금 임대 시장에서 전세 구조가 줄어들고 월세 시장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전세하고 월세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전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전세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갑자기 바꾸자고 하는 데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갭 투자라는 것도 발생이 되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이 전세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단순한 이유만 그런 건 아니고 전세 제도가 필요한 그러한 배경은 고금리 시대에 가능한 겁니다. 고금리. 그리고 고금리 시대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만 맡기면 월세라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도 좋았고 또 정부는 뭡니까? 전세 수요를 조금만 자극하면 매매 수요로 바뀌어요. 80%다 그러면 20%만 정부가 대주면 매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에서 주택 보급률을 위해서 상당히 좋았던 제도가 전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갭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세에 손을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 목적, 투기 목적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전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야 된다. 다만 이제 그러면은 왜냐면은 월세로 바뀌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서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와요. 왜? 전세 보증금 해놓으면 일부 해놓으면 되는데 월세로 바뀌면 매월 돈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진국에 대한 그런 좀 제도를, 월세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부담을 하게 하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전세 지금 자금 대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여기 혹시 죄송하지만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특히 젊은 층들 90% 지금 대줘요. 90%. 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해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전세자금이 이제 그 주택 도시기금에서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자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월세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가는 방향들. 민간도 어떤 민간의 그런 그 리츠 같은 걸 이용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월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주택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됐던 이제 두 가지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전에는 제가 2, 3년 전에 옛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한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정 교수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들도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리 어떤 규제를 해도 저는 이거 시장 잡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이 방향이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시고 시간이 좀 돼서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예, 뭘로 보이죠 이게? 사람이 마주보고 컵으로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사람 얼굴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보고 어떤 저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그림이고요. 자, 가운데 있는 점이 어떤 게 큰가요? 이쪽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주변에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자, 이 X에 있는 색깔이 어때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약간 차이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아요. 색깔이요. 그 주변에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도 다를 수 있고 또 이게 어떤 사람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우리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살든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영어로 했겠죠, 당연히. Change is the law of life 이렇게 했겠죠. 밑에 읽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변화란 삶의 원칙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만 보는 사람은 미래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그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형편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뭐 공부를 못했거나 했을 때 하셨던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이제 미래가 사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석사 오세요. 석사를 하시고 또 저희 학교는 박사도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하네요,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학문으로 계속 가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삶에 있어서도 꼭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자, 하여간 뭐 제가 보니까 한 2시간 15분 정도 했거든요. 예,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고 이렇게 졸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